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을 대고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자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를 볼 수 있었다. 이불은 불룩 튀어나온 배 위에서 더 이상 그를 덮어주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듯했다. 그의 다른 부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빈약한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둥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했다. 꿈이 아니었다. 흐린 날씨는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빗방울이 창틀 위로 거세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잠을 자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 익숙한데 지금의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온 힘을 써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려고 했지만 매번 흔들거리며 벌러덩 누운 자세로 되돌아왔다. 바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아마 100번 정도 그 자세를 시도했을 것이다. 옆구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시작됐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그 짓을 그만뒀다. 젠장, 그는 생각했다. 난 왜 이리 피곤한 직장을 선택했지? 날마다 출장이라니. 업무상의 긴장감은 집에서의 일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이러한 출장에 대한 걱정에는 열차 연결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식사, 항상 변화무쌍하고 찰나적인 데다가 결코 진심으로 대할 수 없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부과된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배의 상단 부분이 약간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들기 위해서 등을 천천히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결국 수많은 작은 흰색 점들로 뒤덮인 간지러운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다리로 그곳을 긁으려고 했지만 곧 다리를 다시 끌어당겼다. 다리가 닿자마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진열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알람 시계를 쳐다봤다. 맙소사! 6시 반이었다. 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움직였으며 심지어 반을 지나쳐 있었다. 이미 45분에 가까워졌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나? 알람을 4시에 정확히 맞춰둔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분명 시계가 울렸다. 그래. 하지만 가구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소리에 조용히 잠을 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솔직히 그는 편안히 잠이 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기에 더 깊게 잠들었나 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다음 기차는 7시에 출발이다.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빨리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견보는 아직 싸지도 못했다. 또한 그렇게 몸이 가볍고 움직이기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 기차를 탄다고 해도 사장의 불호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원이 5시 기차를 기다리다 내가 기차를 놓쳐버렸다는 것에 대한 보고를 이미 올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원은 이성이 없는 사장의 창조물이었다. 병가를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것 또한 창피한 일인데다 사장의 의심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5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장은 의료보험회사 의사와 함께 올 것이며 게으른 아들 때문에 부모님 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지만 단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의료보험회사 의사의 언급만으로 모든 이의제기들은 묵살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아주 부당한 것일까? 실제로 그레고르는 긴 수면으로 인해 오는 잠에 취했을 때의 과한 무기력 외에는 아주 건강했고 심지어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 그가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할 새도 없이 이러한 모든 것을 서둘러서 생각하고 있을 때 침대 발치 쪽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알람 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레고르? 엄마가 불렀다. 6시 45분이야. 출발해야 하지 않니?
부드러운 음성. 그레고르는 자신이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겁했으며 그 목소리는 오인할 여지가 없이 그의 예전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밑에서부터 나오는 듯한 뭔가 절제되지 않고 고통이 따르는 삑소리가 섞여 있어서 처음에만 단어들이 명확하게 들렸으며 울리는 잔향에서는 단어들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을지 짐작도 못할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자세하게 대답하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미 일어났어요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레고르의 음성에서 나타난 변화를 밖에서는 아마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러한 설명으로 안심하고 신발을 끌며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레고르가 예상과 달리 아직 집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버지가 옆문에서 약하긴 하지만 주먹으로 노크를 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낮은 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 다른 옆문에서는 여동생이 나지막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몸이 좋지 않아?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양옆을 향해 그레고르는 대답했다. 곧 준비가 끝나. 아주 세심하게 발음을 하면서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 긴 쉼을 두어 그의 목소리에서 두드러지는 모든 흉한 느낌을 빼내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가셨지만 여동생은 속삭였다. 오빠, 문 열어.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밤에는 모든 문을 잠그는 여행하면서 얻게 된 조심성에 감탄했다. 우선 그는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계속 생각한다고 이성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생긴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 통증은 일어나게 되면 단순한 착각으로 밝혀질 것이었다. 그는 오늘의 상상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소멸될지 기대가 됐다. 그가 생각하기로 목소리의 변화는 외근 직원의 직업병인 감기의 초기 증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숨을 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니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다. 그가 너무나도 넓적했기 때문이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팔과 손이 필요한데 그는 수많은 다리들만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움직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다리들이었다. 그가 다리 하나를 한 번 꺾어 접고자 하면 그 다리는 쭉 뻗어졌는데 결국 다리를 접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는 동안 다른 모든 다리들은 고통스럽고 산만하게 움직였다. 침대에 쓸데없이 누워있어서는 안 돼.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우선 그는 그의 몸 아랫부분을 움직여 침대를 벗어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아랫부분을 아직 본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예상대로 움직임은 너무 느렸고 결국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돼서 온 힘을 다해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앞으로 밀쳤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선택해 침대 발치의 기둥에 세게 부딪혔으며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그는 몸의 아랫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예민한 부위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상체를 침대 밖으로 내밀려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이것은 쉽게 되었고 몸의 넓이가 넓고 무거운데도 결국 몸체가 천천히 머리 돌아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마침내 침대 밖 허공으로 빼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됐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머리를 다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동일한 노력을 하고 난 후에 한숨을 쉬며 아까 같이 누웠을 때 자신의 다리들이 좀 더 심하게 바둥거리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마음으로는 평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는 침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며 단지 아주 작은 희망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재차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따금씩 평온한, 정말 평온한 생각이 절망스러운 결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순간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창문을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아침 안개 때문에 확신과 상쾌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벌써 7시네. 그는 자명종이 다시 울렸을 때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 안개가 이렇게 끼어있다니. 그러고는 잠시 조용하고 약한 호흡을 하면서 누워있었는데 마치 정적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평범한 상태로의 귀환을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자신에게 말했다. 7시 45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해. 그때까지 누군가 나를 찾으러 가게에서 올 거야. 가게는 7시 전에 여니까. 그는 이제 몸 전체를 침대 밖으로 내밀기 위해서 완전히 균형을 잡으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움직이다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머리를 잽싸게 쳐든다면 아마 머리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듯 했다. 그러므로 양탄자 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마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거나 걱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만 했다. 그레고르가 반쯤 침대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누군가가 그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명의 힘센 사람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단지 그의 휘어진 등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며 체중을 실어 몸을 숙이고 있다가 그가 바닥에 내려서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만 조심스럽게 참아내면 될 것이다. 문들이 잠겼다는 것을 무시하고라도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만 하지 않을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이런 생각을 하다 어이없이 웃고 말았다. 이미 그는 심하게 흔들면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5분 뒤면 7시 45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가게에서 누가 왔군.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몸은 굳어졌는데 다리들은 오히려 점점 더 바쁘게 움직였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됐다. 문을 열지 않는군. 어떤 무의미한 희망에 사로잡혀서 그레고르는 말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가정부가 담담한 걸음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어줬다. 그레고르는 단지 방문객의 첫 번째 인사말만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가게에서 지배인이 직접 왔다. 왜 그레고르에게만 아주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됐는가? 단지 아침에 몇 시간을 가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둔하게 되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충실한 직원이 그들 중에는 없었단 말인가? 견습생에게 알아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할 때 지배인이 직접 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가는 사건을 조사할 때는 지배인 자신만의 판단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직접 와서 보여줘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흥분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벗어나고자 흔들거렸다. 엄청난 쿵 소리가 났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가 떨어지면서 낸 소리는 양탄자 때문에 조금 약해졌다.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한 것보다 등은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렇기에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양탄자의 머리를 마구 비볐다. 안에 뭔가가 떨어졌어요. 라고 왼쪽 옆방에 있는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오늘 그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단호한 답변이라도 하는 것처럼 옆방에 있는 지배인은 일정하게 몇 걸음을 떼었으며 에나멜 가죽 구두 밑창이 바닥에 닿아 뚜벅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른쪽에 있는 옆방에서 여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려주기 위해 속삭였다. 오빠, 지배인이 왔어. 알고 있어. 라고 그레고르는 그쪽 방향으로 말했지만 여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셨단다. 네가 왜 이른 아침 기차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와 개인적으로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자, 이제 문을 열도록 해라. 방안이 지저분한 것은 이해하실 분인 듯 하구나.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 씨,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지배인은 친근하게 불렀다. 아버지가 문가에서 여전히 말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지배인님. 절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쳤을까요? 우리 애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녁 때는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8일 동안 시내에 있었지만 매일 저녁 때에는 집에만 있었죠.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차량 운행 시간표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격자 세공에 몰두할 때 가장 즐거워했답니다. 지배인님이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는 그레고르가 문을 열도록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집이 센 아이거든요. 분명히 몸이 좋지 않을 거예요. 비록 아침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요. 금방 나갈게요.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라고 지배인은 말했다. 심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장사꾼들은 유감스럽게도 또는 운 좋게도 가볍게 몸이 좋지 않더라도 종종 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으로 금방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지배인님이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참다 못한 아버지가 물으면서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라고 그레고르는 말했다. 왼쪽 옆방은 난처한 침묵에 쌓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대체 왜 우는 걸까? 그레고르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안으로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장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건 당장은 불필요한 걱정들이었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에 있고 그의 가족을 포기할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양탄자 위에 누워있을 뿐이고 그의 상태를 어느 누구라도 알았다면 지배인에게 들어오라고 진심으로 요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쉽게 변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레고르는 당장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울고 설득하면서 그를 방해하는 대신에 지금은 조용히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일 듯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어중간한 모습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줬다. 그레고르 씨, 지배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렀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방에서 방어벽을 치고 단지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게 하고 일에 대한 책임을 아주 뻔뻔한 방식으로 등한시하고 있군요.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을 빌려 잠시만이라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놀랍군요, 놀라워. 당신이 조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이 있었네요. 사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당신의 실수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당신에게 최근에 믿고 맡겼던 수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믿기에 실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당신을 변호해줄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결코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당신하고만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쓸데없이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 부모님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모르겠군요. 최근 당신의 실적 또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계절은 아니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장사를 못하는 계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레고르 씨,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이성을 잃고 외쳤으며 흥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지금 바로 문 열게요. 조금 몸이 좋지 않았고 현기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침대에 누워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상쾌해졌어요. 바로 침대에서 내려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여전히 좋진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플 수가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주 좋았어요.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 때 조금이라도 알아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누구라도 나를 봤어야만 해요. 가게에다가 왜 알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집에서 쉬지 않고도 항상 병을 극복한다고 믿어요. 지배인님, 나의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제게 쏟아붓는 모든 비난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배인님은 제가 보냈던 최근 주문서를 읽지 않으셨나 보군요. 전 8시 기차를 타고 출장길에 오를 거예요. 몇 시간의 휴식이 힘을 줬어요. 지배인님, 단지 비난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바로 가게에 나갈 거예요. 사장님께 그렇게 한다고 잘 말씀드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레고르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 말들을 급하게 내뱉는 동안 이미 침대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인지 그는 쉽게 괴짝 가까이에 다가가 그것에 기대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시도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하고 정말로 지배인을 보고 말하고자 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봤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했다. 그들이 경악한다면 그때는 그레고르도 어쩔 수 없으니 조용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흥분할 이유가 없으니 서두른다면 8시에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 번이고 미끄러운 괴짝에서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똑바로 섰다. 하체에 격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는 곁방을 통과하여 부엌 방향으로 고개를 내밀고 목청껏 가정부를 부르며 손뼉을 쳤다. 안나, 즉시 열쇠를 가져와. 그러자 2명의 가정부가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곁방을 지나서 달렸다. 그리고 가정부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집에서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훨씬 더 평온해졌다. 물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그 말들이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는데 아마도 귀가 적응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 여겼고 그를 도우려 했다. 첫 번째 지시를 내릴 때 느껴졌던 신뢰와 태도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다시 인간들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느꼈고 의사든 열쇠공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다가오는 결정적인 대화를 위해 가능한 명쾌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밭은 기침을 했다. 물론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침 소리 또한 인간의 그것과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이러한 소리를 구별할 엄두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옆방에는 그 사이에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마도 부모님은 지배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귓속말을 하거나 모두들 문 앞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를 문으로 밀어다 놓고 문에다 몸을 기대어 문가에 똑바로 멈췄다. 다리의 동그란 부분에는 약간의 점액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힘들어서 쉬었다. 곧 그 다음에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원래 이빨이 없는 듯 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할까?
하지만 턱은 확실히 그것을 잡을 만큼 강했다. 턱의 힘으로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는데 그 때문에 어딘가 상처가 난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갈색의 액체가 열쇠 위로 흘러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들어보세요. 라고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 씨가 열쇠를 돌리고 있네요. 그것은 그레고르에게 엄청난 격려가 됐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응원해야만 했다. 좋았어, 그레고르! 라고 그들은 외쳐야만 했다. 좀만 더 열쇠 구멍으로 가까이. 이러한 그의 노력이 모두를 긴장 속에서 집중시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입을 악물었다. 열쇠가 돌아가면서 그의 몸도 열쇠를 따라 돌아갔다. 그는 단지 입으로만 자신의 몸을 가누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다가 몸무게를 이용하여 그것을 아래로 눌렀다. 마침내 철커덕 열쇠가 열리는 울림에 그레고르는 정신을 차렸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말했다. 열쇠공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도록 머리로 문을 밀었다.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꽤 넓게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천천히 한쪽 문짝 주위로 돌아섰고 거실로 들어서기 전에 볼품없이 바로 뒤로 나자빠지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했다. 그 움직임이 어려워서 다른 것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이 움직임에만 몰두하던 그는 지배인이 "헉!" 하고 크게 내뱉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도 문가에 서 있는 지배인을 봤는데 그는 벌린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내모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우선 손을 포개어 아버지를 바라봤고 이어서 그레고르에게 2걸음 다가갔다가 그녀를 에워싼 펼쳐진 치마 중앙에 쓰러졌는데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아주 깊숙이 숙였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밀어넣기라도 할 것 같은 적의에 가득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고 불안하게 거실을 둘러보다가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의 거대한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울었다. 그레고르는 더는 거실로 나오지 못하고 꽉 잠겼던 문짝에 기댔다. 단지 반만 보인 상체 위로 그의 머리는 기울어져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그러는 동안 밖은 훨씬 환해졌다. 다른 쪽 거리에는 마주하고 서 있는 끝없는 회색과 검은색 집들의 단면이 명확하게 보였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그냥 보기에도 낱낱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각 빗방울은 굵고 뚜렷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미처 치우지 못한 많은 그릇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이제 그만. 그레고르는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가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바로 옷 입을 거예요. 내가 출발하도록 도와줄 거죠? 그렇게 할 거죠? 자, 지배인님, 보세요. 전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는 걸 좋아해요. 출장은 힘들지만 출장을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배인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게로? 당신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건가요? 누구에게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제발 예전 저의 실적을 생각해 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더 성실해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사장님께 너무나도 충실한 직원이라는 걸 지배인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편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돼요. 제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긴 하지만 다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가게에서 제 편이 돼주세요. 하지만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처음 말을 내뱉었을 때 이미 등을 돌리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공포와 혐오감으로 위로 치켜진 입술을 한 채 그레고르를 뒤돌아봤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방을 나가는 것이 금지사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레고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렇게 서서히 현관복도에 도달했으며 갑작스럽게 발바닥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급히 마지막 발을 밖으로 빼냈다. 그리고 현관복도에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뛰쳐내려갔다. 그레고르는 이 상황으로 인해 가게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겉으로는 위협받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배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레고르가 가게에서 자신의 기반을 닦았다는 확신을 가졌고 지금 당장의 걱정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멈춰 세운 후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결국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생계 그리고 미래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었다. 여동생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등을 기대고 누워있을 때에도 그녀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친절한 이 지배인도 분명히 그녀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복도에서 그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은 마침 거기에 없었고 그레고르가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현재 그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요령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문짝을 벗어나서 문틈으로 몸을 밀었다. 출입구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꽉 잡고 있는 지배인에게 가려고 했다. 하지만 멈출 곳을 찾은 후에 작은 비명을 지르면서 엎어졌다. 넘어지는 순간 바로 그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인 쾌감을 느꼈다. 다리들은 딱딱한 바닥을 짚고 있었다. 마치 그가 왜 기뻐하는지를 알아챈 것처럼 그에게 완전히 복종했다. 심지어 그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주저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 낫는 순간이 머지않았다고 느끼게 했다. 하지만 움직이는 감각을 찾으려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어머니 맞은편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펄쩍 뛰며 팔을 멀리 뻗어 손가락을 들어 외쳤다. 도와줘!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것처럼 그녀는 머리를 기울였지만 그와 반대로 몸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뒤에 식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어머니는 식탁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 위에 차려진 커피 주전자가 엎어져 커피가 양탄자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는데도 그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니! 그레고르가 나지막하게 말하고 어머니를 올려다봤다. 그는 잠시 지배인을 잊어버렸다. 그러다 흐르는 커피를 본 그는 몇 번이고 턱으로 헛되이 커피 주전자를 잡으려 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서 벗어나 그녀 앞으로 급하게 오는 아버지 품에 안겼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상대할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이미 계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난간의 턱을 괴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결국 그레고르는 최대한 안전한 자세로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했다. 지배인도 뭔가를 예상했는지 여러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려가면서 사라졌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도망친 지배인의 모습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침착하던 아버지를 완전히 흥분시킨 듯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배인을 쫓아 달려가지도 않고 그레고르가 지배인을 쫓아가는 것을 막지도 않는 대신 오른손으로 지배인의 지팡이를 잡고 왼손으로 식탁의 신문을 가지고 와서 발을 구르고 그레고르에게 지팡이와 신문을 휘두르면서 그의 방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레고르의 어떠한 요청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어떠한 부탁도 이해받지 못했기에 그는 순종하듯 머리를 돌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세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어머니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창가에 기대어 열린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눈물을 감추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골목길과 계단집 사이에는 바람이 불어 창문 커튼이 바람에 날렸고 식탁 위의 신문들이 버석거리다 몇 장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야생동물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그레고르를 사정없이 방으로 몰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몸을 뒤로 돌리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아서 아주 느리게 움직일 뿐이었다. 몸을 돌릴 수 있다면 그는 바로 그의 방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는 느려 터진 회전 동작이 아버지의 인내심을 없애 어느 순간이라도 아버지가 지팡이로 그의 등이나 머리에 치명타를 가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레고르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뒷걸음질을 칠 때 방향을 제대로 잡는 법을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곁눈질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그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이리저리 회전하는 방향을 멀리 떨어져서 지팡이 끝으로 가리켰다. 아버지의 이 참을 수 없는 쉬쉬 소리만 없다면.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완전히 당황했다. 쉬쉬 소리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완전히 돌아섰다. 다행히 그가 문 앞까지 도착했지만 문틈 사이로 머리를 넣으려니 몸이 너무 넓어서 통과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문짝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그레고르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일어서기 위해서 또 이러한 방식으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번거로운 준비를 해주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기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그레고르를 앞으로 내몰았다. 그레고르의 뒤에서 울리는 음성은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소리 같지 않았다. 지긋지긋해진 그레고르는 문으로 돌진했다. 그의 몸 한쪽이 들려서 문을 열 때 비스듬히 눕혀졌는데 한쪽 옆구리는 문에 쓸려서 상처가 났고 흰색 문에는 흉측한 얼룩이 남았다. 문 사이에 꽉 끼인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한쪽 편의 다리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공중에서 바둥거리고 있었고 다른 쪽의 다리들은 바닥에 눌렸다. 그때 구원이라도 하듯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세게 밀쳤고 그는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그의 방문에서 멀찍이 밀려나 방 안에 나가 떨어졌다. 아버지가 지팡이로 문을 꽝 닫았다. 남은 건 정적뿐이었다. 실신한 듯이 곤하게 잠을 자던 그레고르는 해가 질 무렵에 깨어났다. 사실 무언가가 그를 깨우지 않았어도 곧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숙면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망치는 듯한 발걸음 소리와 현관 복도로 난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에 깨어났다. 가로등의 불빛이 천장 위에서 가구의 높은 부분까지 희미하게 비쳤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아래는 어두웠다. 천천히 그는 서툰 더듬이질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문 쪽으로 배를 밀며 움직였다. 그의 왼쪽 옆구리에는 길게 째져 불쾌하게 당기는 흉터가 생긴 데다 모든 다리가 절뚝거렸다. 더군다나 한쪽 발은 오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심하게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질질 끌렸다. 옆구리 한쪽만 상처가 났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았다. 문가에 도착해서 그레고르는 자신이 무엇에 이끌렸는지 비로소 알아챘다. 그것은 음식 냄새였다. 그의 눈앞에 흰 빵 조각들이 떠있는 우유가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거의 웃을 뻔했고 아침과는 달리 엄청나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릇에 머리를 처박다시피 하며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실망하며 머리를 들었다. 일단 아픈 왼쪽 옆구리 때문에 음식을 먹기 어려웠고 우유가 전혀 맛이 없었다. 예전에는 가장 즐겨 마시던 것이었고 분명히 여동생이 들여놨을 것인데도 말이다. 그는 반항하듯 그릇을 등지고 방의 가운데로 기어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문 틈새로 거실에 가스등이 켜져 있는 것을 봤다. 보통 이런 저녁 시간에는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신문을 낭독하는 것을 여동생이 항상 그에게 얘기해주고 편지에 썼기에 그레고르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분명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주인은 조용했다. 다들 왜 이렇게 정적 속에서 사는 거지? 하고 그레고르는 중얼거렸고 그의 앞에 펼쳐진 어둠을 바라보다가 문득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쓴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고요와 부와 만족이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일로 인해서 끝내야만 할까? 비극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현재의 전 재산 상태와 전망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말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5년 전에 사업이 망했을 때 건졌던 장부와 서류가 들어있는 작은 보물상자를 가져왔다. 아버지가 복잡한 자물쇠를 열어서 찾던 것들을 꺼낸 후에 다시 닫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설명은 그레고르가 감금돼 있던 이래로 들을 수 있었던 최초의 기쁜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지난번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조금도 없다고 했었고 적어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그레고르도 물론 그것에 대해 묻진 않았었다. 그때 그레고르의 목표는 오로지 모든 희망을 앗아가버린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불행을 겪는 가족들을 가능한 한 빨리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모든 힘을 다해 일하기 시작했고 하룻밤 사이에 일반 사원에서 능력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영업사원이 됐다. 그가 일한 만큼 즉시 중개료가 들어왔으며 그 돈을 받고 경이로워하고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 이후 그레고르가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가족들이 기뻐하는 일은 없었다. 가족도 그렇고 그레고르 자신도 이러한 모습에 익숙해졌다. 물론 가족들은 돈을 받을 때에는 그레고르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그레고르도 가족들을 위해서 그가 번 돈을 기꺼이 내놨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에게 그 이상의 특별한 애정을 주진 않았다. 단지 여동생만이 그레고르를 친근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달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바이올린을 감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여동생을 내년에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음악학교에 보낼 계획이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벌어와야만 했다. 종종 그레고르가 시내로 돌아와 잠시 머무는 동안 여동생과 음악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단지 실현하기 힘든 아름다운 꿈으로서만이었다. 부모님도 이러한 순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그 일에 대한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고 그 계획에 대해 크리스마스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려 했었다. 그레고르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옛날부터 조금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재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자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모아둔 돈의 이자만으로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 돈으로 아마도 가족들이 1년, 최대 2년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었다. 그 돈은 헐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아껴둬야만 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부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아버지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노인이었고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지난 5년 동안 고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지방이 많이 쌓여서 몸이 둔해졌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레고르는 너무나 큰 수치심과 슬픔에 몸이 뜨거워져서 우선 문을 열어놓고 그 옆에 있는 차가운 가죽으로 된 안락 의자에 몸을 던졌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첫 2주 동안 부모님은 그의 방에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빨리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은 이성적인 이유로 우선 말렸는데 그 이유를 그레고르는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그도 완전히 동의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어머니를 힘으로 제압해야만 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레고르에게 갈 거다. 말리지 마. 걘 불쌍한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간다는데 왜 붙잡는 거야. 울음 섞인 비명을 들은 그레고르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방에 들어온다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를 보고자 하는 그레고르의 소원은 곧 이뤄졌다. 낮 시간에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배려해서 창가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몇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바닥은 그가 기어다니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은 밤에만 하기에도 힘들었으며 더 이상 먹는 것도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리저리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천장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았는데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아주 달랐고 좀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벼운 진동이 몸 전체에 퍼져 그레고르가 위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 방심하고 있다가 본인도 놀랄 정도로 바닥으로 철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도 예전과 달리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았다. 여동생은 즉시 그레고르가 찾아낸 새로운 놀이를 알아냈고 그래서 그녀는 그레고르가 최대한 넓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가구들, 무엇보다도 괴짝과 책상을 치워버릴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혼자 할 순 없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가정부도 분명히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어머니를 불러오는 방법밖엔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본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달려왔지만 막상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 오니 긴장하여 말이 없어졌다. 옆으로 선 그녀는 거대한 갈색 흔적이 꽃이 만발한 벽지 위에 있는 것을 봤다. 그녀는 자기가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다. 짧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레고르는 몹시 지쳐 계속 누워있었고 주위는 고요했다. 그때 벨이 울렸다. 가정부는 부엌에 숨어있었기에 여동생이 문을 열러갔다. 아버지가 오셨다. 무슨 일이야? 그의 첫 마디였다. 그레테의 모습에서 그는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레테는 그녀의 얼굴을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가 기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레고르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했건만 여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레테가 전한 짤막한 소식은 아버지에게 나쁜 의미로 전달됐고 그레고르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어떤 폭력을 가했으리라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킬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설명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관 복도로 들어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방문에 기대어 섰다. 즉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그를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문만 열어주면 바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섬세함을 인지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들어서면서 아하 하고 외쳤는데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기쁘다는 톤이었다. 그의 긴 유니폼 제복의 끝자락을 뒤로 젖힌 채 손을 바지에 넣고 화를 꾹 참는 얼굴로 그레고르에게 다가갔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레고르는 알지 못했다. 여하튼 그는 발을 보통 때보다 높이 올렸으며 그레고르는 그의 부츠 신발 크기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새로운 생활의 첫날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도망쳤고 아버지가 멈춰서면 그도 멈췄다. 그리고 아버지가 움직이면 그도 서둘러 움직였다. 그렇게 그들은 여러 번 거실 안을 돌았다. 아직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레고르가 워낙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쫓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그레고르는 한동안 바닥에 머물렀다. 자신이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가는 것을 아버지가 비겁하다고 여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특히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걸음 움직일 때 그는 온몸을 꿈틀거리며 달아나야 했기 때문이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예전부터 그의 폐는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모든 힘을 모아서 움직이려 했던 그는 이제 거의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다가 꼼꼼하게 절단된 모서리와 뾰족한 것들로 가득한 가구 뒤에 빈 벽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때 그의 옆으로 무언가 휙 날아들었다. 사과였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과가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계속 움직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사과로 때려 맞추려 결심했기 때문이다. 과일이 담긴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들어 주머니를 가득 채운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레고르를 겨냥해서 하나하나 세게 집어던졌다.
작고 빨간 사과들이 바닥에서 서로 구르고 부딪혔다. 약하게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가볍게 스쳤지만 상처를 내지 않고 미끄러졌다. 하지만 곧이어 날아온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적중했다. 그레고르는 기절할 정도로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는 계속 몸을 질질 끌면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못이라도 박힌 듯한 통증은 계속됐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는 뻗어버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활짝 열린 그의 방문이었다. 소리 지르는 여동생 앞으로 속옷만 입은 어머니가 서둘러 나왔다. 실신했을 때 호흡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동생이 그녀의 겉옷을 벗겼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가는 길에 풀어 헤쳐진 치마가 잇따라 바닥에 끌려서 형편없이 구겨졌다. 그녀는 넘어질 듯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그레고르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레고르의 시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심한 상처로 인해 한 달 이상 통증에 시달렸다. 사과는 그대로 박혀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떼어낼 엄두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품처럼 육체 덩어리에 꽂혀 있었다. 슬프면서도 역겨운 그레고르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가족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한 듯했다. 그를 적처럼 취급하거나 배척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가족의 의무이고 결국에는 그의 존재 자체를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레고르도 깊은 상처를 입어서 방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늙은 병사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레고르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단지 그가 우연히 준비된 음식 가까이로 지나갈 때 그는 놀이 삼아 그것을 약간 입에다 물었으며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물고 있다가 대부분은 다시 내뱉었다. 가족들은 다른 곳에 더 이상 둘 수 없는 것들을 그레고르의 방에다 세워놓는 것에 익숙해져 물건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가족들이 방 하나를 3명의 신사들에게 빌려줬기 때문이다. 이 진지한 신사들은 자신의 방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 이상 전체 살림과 또한 부엌이 잘 정리정돈되었는지도 민망하게 간섭했다. 필요 없는 것이나 심지어 더러운 잡동사니를 참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바이올린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하숙하는 신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 중간에 있는 신사가 신문을 꺼내들어 다른 2사람에게 각각 한 장씩 주었고 그들은 뒤로 기대서 담배를 피웠다. 바이올린이 연주되자 관심이 생긴 그들은 일어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곁반 쪽으로 가서 나란히 선 채 서로를 밀쳤다. 그 소리가 부엌에서도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쳤다. 연주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즉시 멈추라고 하겠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라고 중간에 있던 신사가 말했다. 숙녀분께서 저희에게로 오셔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이 방에서 연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아버지는 본인이 바이올린 연주가인 것처럼 외쳤다. 신사들은 거실로 돌아가 기다렸다. 곧 악보대를 잡은 아버지, 악보를 가진 어머니, 그리고 바이올린을 든 여동생이 왔다. 여동생은 차분하게 연주할 준비를 했다. 예전에 한 번도 방을 새놓았던 적이 없던 부모님들은 신사들에게 너무나 공손해서 심지어 자신들의 의자에 앉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문에 기댔고 채워진 제복의 단추 2개 사이에 오른손을 넣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한 신사가 의자를 내줬고 그 신사가 의자를 놓았던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 누구도 그레고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들은 완전히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신사들은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동생의 악보대 뒤에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여동생에게 분명히 방해가 됐다. 그들은 곧 낮게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창가로 돌아갔고 아버지가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름답고 흥미로운 바이올린 연주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끝까지 이어지는 연주에 실증을 내는 것 같았지만 예의상 그들 나름 조용히 한다고 하면서 방해했다. 특히 그들 모두가 코와 입으로 높이 뿜어대는 담배 연기는 아주 거슬렸다.
하지만 여동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옆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시선은 슬픔을 담은 채 가만히 악보를 따라갔다. 그레고르는 좀 더 앞으로 기어가서 가능한 한 그녀의 시선과 마주칠 수 있도록 바닥에 밀착했다. 그때였다. 중간의 신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오는 그레고르를 검지로 가리켰다. 바이올린은 멈췄고 중간에 있는 신사는 그제서야 머리를 한번 흔들면서 그의 친구들을 보고 웃고 다시 그레고르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내쫓는 대신에 우선 신사들을 진정시킬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신사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바이올린 연주보다 그레고르를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서둘러 그들에게 가서 팔을 벌려 그들을 방으로 몰면서 그들이 그레고르를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가렸다. 그들은 조금 화가 났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그레고르와 같은 이웃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됐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해명을 요구했고 신경질적으로 그들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그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한 신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것으로 명백히 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서 어머니와 여동생들 눈으로 찾으면서 말했다. 저는 이 집과 가족을 지배하는 불쾌한 관계를 고려하여 제 방을 당장 해약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머물렀던 며칠 동안의 방값도 조금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저러한 아주 간단하게 근거가 될 만한 청구를 당신들을 상대로 하지 않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뭔가를 기대하듯이 앞을 바라봤다. 그의 2명의 친구들이 바로 말을 이었다. 우리도 당장 해약하겠습니다. 그들은 문고리를 잡고서는 쾅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의자로 비틀비틀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평상시 저녁잠을 자는 것처럼 뻗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강하게 흔들리는 그의 머리는 그가 전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신사들이 그를 처음 봤던 처음 그 자리에 내내 누워 있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해서 생긴 실망감이 어쩌면 또한 수차례의 배고픔으로 인한 허약함이 그가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렸다. 사랑하는 부모님, 동생이 말했는데 말을 시작하기 위해서 손으로 식탁을 쳤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혹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간파하고 있어요. 저는 이 괴물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오로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괴물을 돌보고 참아오면서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어요. 이 아이 말이 100번 옳고 말고 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전히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던 어머니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듯 눈으로 표현을 하면서 손으로 앞을 가리고 둔탁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은 어머니에게로 급히 가서 이 말을 짚어봤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말로 인해 확고한 결심을 한 듯했다.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해요. 여동생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괴물이 우리 2사람도 죽일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처럼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집에서 영원한 고통을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도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려서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을 기계적인 손동작으로 훔쳤다. 그레고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순간 문이 힘껏 닫혔고 잠겼다. 그는 감금됐다. 뒤에서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너무나도 놀라서 다리가 오그라들었다. 그렇게 서둘러 닫은 사람은 여동생이었다. 그녀는 거기 똑바로 서서 기다리다가 가벼운 걸음으로 앞으로 뛰었으며 그래서 그레고르는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드디어
그녀가 자물쇠에 열쇠를 돌리면서 부모님에게 외쳤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묻고 어둠 속을 둘러봤다. 그는 곧 그가 이제 더 이상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사라져야만 한다는 그의 생각이 아마도 여동생의 생각보다 좀 더 확고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쳤을 때까지 공허하고 평화로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창문 앞에서 평상처럼 밝아지는 바깥의 광경을 봤다. 그 다음 머리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아래로 떨어지고 그의 콧구멍에서 그의 마지막 숨이 약하게 새어나왔다. 이른 아침에 가정부가 왔을 때 그녀는 그레고르를 일상적으로 잠깐 들여다봤을 때 처음에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누워서 마음이 상한 듯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우연히 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빗자루를 뻗어 그레고르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화가 났고 힘을 주어 그를 약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의 자리로부터 밀려나가자 비로소 그녀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곧 현실을 파악하고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삐죽이며 휘파람을 불었다. 잠시 후 가정부는 침실의 문을 열어젖힌 채 어둠 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그레고르가 되졌어요. 저기에 완전히 되져 누워있어요. 죽었어? 그레고르의 어머니는 질문하듯이 가정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도 되고 심지어 확인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군.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는 성호를 그었으며 세 여자들도 그를 따라했다. 이제서야 비로소 세 가족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들은 시내로 전차를 타고 나갔다. 이러한 외출은 지난 3달 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만이 앉아 있었던 차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그들은 의자에 편안하게 뒤로 기대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각자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앞날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집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구했던 지금의 집보다 더 작고 싸지만 좀 더 형편에 맞고 실용적인 집을 구할 생각이었다. 그들이 대화를 하는 동안 잠자씨와 잠자부인은 점점 생기가 도는 딸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그녀를 창백하게 만들었던 모든 근심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주 예쁘고 화사한 여성으로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침묵하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바라만 봐도 알겠다는 듯이 그들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착실한 남자를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녀의 젊은 몸을 뻗어 기지개를 켰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자 멋진 계획에 대한 확인과도 같았다.